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40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0대, 그죠? 우리나라 한국인 40대 이렇게 산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산 4억 1천 있나요? 딱 평균이 4억 1천이라는 거죠. 40대가. 지금 집값에 비해서 보면은 엄청 작아 보이죠, 그죠? 그런데 자산이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예, 저도 40대 초반에 사실은 힘들었죠. 그죠? 40대 초반에, 30대에 원래 직장 다니다가 IMF 터지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이제 자영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처음엔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이것도 자영업이라는 게 참 문제가 많은 게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재투자로 인해서 벌어도 번게 아니죠.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또 보증금 그것도 날리는 바람에 힘들어가지고 제가 잠시 또 서울로 또 직장을 또 취직을 해가지고 서울에 또 한 1년 반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 직장 생활 해보니까 이것도 이제 내가 미래가 보장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뭐 해야 되겠다, 다른 일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산에 다시 이제 1년 밤에 다시 부산을 내려갔어요. 제가 그때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부산에 집을 팔아도 서울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서울에 전세도 못 얻을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내 가족을 서울에 못 데리고 오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년 반 다녀보니까 월급도 그렇게 뭐 시원찮은 판에 도저히 내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다시 이제 사업을 알아봤죠. 그래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하기 시작해갖고 한 15년 정도 제가 한 가지 일을 매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면서 투자를 잘해가지고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저도 사실은 40대 초반에 집을 재산을 다 날린다시피 해가지고 은행 그 창업자금 대출 딱 우리 정부에서 창업을 하니까 이게 창업자금 대출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최대한 내가 많이 빌리려고 4억 4,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당시에 15년 전에 4억 5천을 빌려갖고 아파트 이제 그 끄는데 분양받은 게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집값도 안 오르지. 그 다음에 돈은 들어가지. 입주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끄는데 한 2천만 원 쓰고 나머지 한 2,500만 원을 일하는 데 써가지고 사업장에 이제 투자해가지고 겨우겨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만 해도 우리가 초등학생이고 그죠. 자녀가 분명히 초등학생에 중학교 갈 때 다 되는 이제 상황에서 정말 이거 열심히 안 하면은 진짜 미래가 없는 시대였죠. 근데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죠. 그래갖고 돈을 벌면서 이제 저 투자도 이제 많이 해봤죠. 이제 돈을 벌면서 이제 한 1,000만 단위씩 모이면 이걸 이제 정기예금을 들었죠. 정기예금. 그래가지고 정기예금을 이제 들어갖고 또 이제 1,000만 단위로 저는 이제 단위도 1,000만 단위로 딱 넣어놓지 뭐 몇천만 단위로 한꺼번에 뭐 5천만 있다 5천만 한꺼번에 열어놓으면 내가 다른데 필요할 때 하나를 깨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이자가 다 손해보니까 단일 1,000만 단위도 잡고 그래 계속 저축을 하고 하다가 이제 뭐 그때 또 이제 투자 바람이 불었죠. 그때 당시도 뭐 ELS, ELF 막 이래가지고 은행에서 권유했죠. 막 이거 하면 괜찮다고 막 해봐라고 가면 이제 저축하러 가면은 ELS가 이제 은행 이자가 이제 별로 안 좋으니까 낮으니까 이거 하면은 뭐 20% 준다 해갖고 그 주식 비례형 연동형 해가지고 1년에 20% 준답니다. 이자를. 그래갖고 주식이 두 개 주식을 사가지고 지정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이게 2년 동안 안 떨어지면 연 20%의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30%인가 30% 이하를 안 떨어지면은 그 주식이 가격이 그래갖고 또 그거 써가지고 또 투자를 했죠. 설마 떨어지겠나 싶 그런데 야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가 떨어져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라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개를 근데 이 또 2년 다 돼가니까 만기가 다 돼가니까 이 한국 중공업이라고 두산 중공업이라고 그때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30% 약간 내려갔죠. 내려가가지고 이제 이제 돈을 이제 거의 뭐 이제 그러면은 내가 저 가격만큼의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떨어진 만큼의 돈 띄겠다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보니까 이게 은행 이 주식 그거 펀드를 판매한 회사들이 이게 이제 30%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올리면 30% 넘기면은 저가 우리한테 2천만 원씩 20%의 수수료를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 증권 관계사, 이 펀드 판매사들이 펀드 판매사들이 오히려 저가 떨어뜨리는 이제 그 김치가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네이버 그 주식창을 들어가서 막 대화창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거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 금융감독 누가 신고했대, 사고 막 이래가지고 진정서 엮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치니까 끝에 막판에 살 앞두고 딱 올라가더라고요, 그 막판에. 그래갖고 우리가 2년이니까 40%, 투자 금액 40%를 2년 만에 제가 받았죠. 그 이후로 이제 야 이거 뭐 저 주식 연동형 그 펀드를 한번 들었는데 그거는 좀 떨어져가지고 빼야 되겠다. 잠깐 떨어질 때 빼버렸죠. 그래 주식 그리고 또 주식도 이제 해본다고 또 초기 자금을 얼마 가지고 이걸 내가 두 배로 불릴 수 있으면은 계속 할 거 못 불리면 안 한다 해가지고 또 그걸 갖고 또 집에서 일은 좀 팽개치고 그저 일은 등한시 하면서 막 해봤는데 이것도 막 내가 아무리 발부동 치고 해봤자 그 전문가들 말 듣고 전문가가 사라면 사고 막 팔라면 파고 사람 주식 따라가면서 사봤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우리 저 개미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미리 사놓고 막 그 던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면은 자기들 싹 팔아먹고 나오는 거죠. 그 뒤로 하루 딱 지나면은 또 이게 팍 떨어지더라고 이게. 그래갖고 이것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주식을 딱 접어버렸죠. 저는 그때. 그러고 이제 이따가 이제 돈을 열심히 돈을 벌면서 이제 목돈이 생기니까 이걸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동산이다. 제일 안정적인 건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 저는 이제 주식을 그때 한 5년 전에 카카오를 투자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집사람한테 카카오를 이제 각 이제 미래가치주를 이제 투자해야 된다 해갖고 미래가치주에 이제 돈을 던져놨죠. 던졌는데 이게 저는 이제 미래가치주가 그때 카카오라고 봤죠. 카카오. 그래 이제 증권사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카카오도 괜찮으면 네이버를 해라 하더라고요. 그 네이버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카카오를 이제 더 좋게 이제 생각 카카오에 돈을 이제 목돈을 좀 넣었죠. 그런데 넣고 난 뒤에 내가 여니까 또 떨어지더라고요. 조금. 그래 이걸 나는 10년 동안 놔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주위 이제 병살에 사람이 이 주식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보게 되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고 잊어버리고 안 보고 있으면 되는데 관심을 갖게 되니까 자꾸 옆에서 자꾸 더 내려간다 자꾸 말을 하니까 이게 내가 또 가만 놔둬놓고 있다가 50% 이래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졌을 때 그러면 한 10% 떨어졌을 때 빼버렸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한참 지나서 최근에 와서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6년 전이죠. 제가 이제 투자를 뭘 했냐면은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50 초반에 이제 50대가 딱 접어드니까 사실은 이제 애들은 이제 아직까지 저 학교를 다녀야 되죠. 그죠? 그런데 내가 노후까지 이제 내가 일이라는 거 자영업이라는 건 언제 또 일을 그만둘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니까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부동산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투자해야 되겠다 했고 그때 제가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았냐면은 빌라를 이제 납품하는 빌라를 짓는 사람들의 제가 납품을 했거든요. 싱크하고 가구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땅값이 막 하루가 다르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 짓는 걸 이제 해볼려 했는데 빌라 그 하고 이제 원룸을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원룸을 짓다가 원룸이 이제 우리 너무 많으니까 포화 상태니까 빌라를 짓자 해가지고 빌라를 지어가지고 원룸은 통째로 파야 되잖아요. 건물을.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빌라는 8채를 한 다세대니까 한 가구별로 파니까 이게 팔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를 짓는데 땅값이 올라서 돈 벌고 빌라를 지어서 이익금이 남으니까 그때 당시는 또 막 가격이 오를 때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살라고 하는 거죠. 집을 지놓으면 팔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도 이거 한번 이게 3개월 만에 한 채를 짓거든요. 3개월 만에 빌라를 우리가 땅만 딱 확보해 놓고 이제 준비만 다 되면은. 그래서 이게 한 세 번을 돌린답니다. 세 번을 1년에 세 번을 우리가 지을 수 있답니다. 그래갖고 한 달은 이제 준비 기간이 있으니까 세 번만 돌리면은 이게 빌라를 여덟 채를 보통 짓잖아요. 그죠? 한 빌라 하나에. 그러면은 두 채 정도 가격이 남는데, 여기 한 채는 한 채 반이 순수익은 한 채 반 정도 떨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1억, 2억 정도 떨어지죠. 그 당시에는 빌라 한 개가 한 1억 2천 수준에서 딱 맞춘다면 가격 한 1억 2천 수준에서. 그러면 제일 잘 팔리는 가격대에 빌라를 짓죠. 구조를 잘 빼야 되고, 그 대신 또 가구 중에는 또 싱크대가 가장 중요하죠. 싱크대가 빌라는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도 이걸 투자를 해라는데, 내가 집사람 뭐 투자하자고 그렇게 막 했는데 집사람 또 어떻게 사람을 믿냐고 해고 또 투자 못하게 해가지고 투자를 못했죠. 물론 돈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당시만 해도 내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게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들 사실 그때 당시 우리가 이 주택이 이거 건축 쪽이 거래소가 없거든요. 그거 매매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서 없이 그냥 돈을 투자해갖고 막 이래 하니까 이게 나중에 책임감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 돈 뛸지 모른다. 이게 납품업자들, 옛날에 싱크 납품업자들 납품하다가 다 망했다는 소리지 돈 벌었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싱크 납품해가지고. 근데 저는 철저하게 돈을 받아냈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돈을 안 띄죠. 저는. 그러니까 뭐 많이는 안 했지만은 철저하게 저는 돈을 안 띄는 위주로 해가지고 딱 그거 대물 받았죠. 이제 빌라를 지으면은 하나 대물 받아가지고 이걸 갖고 그 대물이 까이는 데까지 가구를 납품하고 이제 대물을 이제 팔고 이제 팔든가 이제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대물 두 개, 빌라 두 개를 받아 한 개 팔고 한 개는 또 제가 갖고 있고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내가 이제 투자해야 되겠다 해갖고 저는 이제 상가를 알아봤죠. 제가 50대 넘어가갖고 내가 언제 이제 일을 그만둘지 물론 사람이 50대 넘어가니까 내가 내일 당장이라도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은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월세 놓는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상가였죠. 그 당시. 그래 꼬마 상가. 사실 적은 돈을 할 수 있는 게 상가 주택 상가, 주택을 상가로 변형하는 거. 그 다음에 꼬마 빌딩인데 돈이 없으니까 일단 부동산 가가지고 제가 막 물어봤죠. 물론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야기 안 해주죠. 그죠?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해주는데 상대를 안 해줘. 돈이 없는데 돈이 얼마 없다 하면은 상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억 정도 이야기하니까 건물을 안 보여줘요. 건물을 이 사람들이 주택을 상대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한 10억 정도 현금 뭐 할 수 있다 하니까 또 이제 그래 보이잖아요. 제가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이것저것 다 보여주는 자기 갖고 있는 거 매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보고 나서 그때만 해도 괜찮은 게 많았어요. 제가 그때만 해도 물건이 저는 사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내 가게 옆에 건물을 이제 어떤 사람이 투자해가지고 식당을 만들더라고요. 식당을 만들어갖고 이게 뒤에 주택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주택을 사버리니까 뒤에 주택을 사게 사니까 이게 주택 가격도 같은 평당가로 앞부분에 식당하고 같은 이제 평당가로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평당가로 돼가지고 이 사람이 그래야 돈을 벌더라고요. 식당은 이제 버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식당은 그렇게까지 처음엔 장사 잘 되더만은 가면 갈수록 장사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땅값 올라갖고 이제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래야 돈을 벌더라고요. 저는 그까지는 안 되니까 일단 알아보는 중에 이제 무조건 이제 다 봤죠. 뭐 빌딩도 있고 그런데 한 처음에 저 연산동 쪽에 대로변에 4층짜리 코마 빌딩인데 그게 그때 7억인가 8억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사자고 내 집사람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최대한 안고 뭐 집 다 팔고 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애들 아직 이제 학생이고 학교 이제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투자 못하고 이제 보다가 꼬마 상가 하나 이제 주택이 하나 이제 나왔더라고요. 주택을. 그래 요걸 딱 보니까 야 요거 상가로 계좌하면은 돈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사가지고 그때 2억 5천짜리 정도. 근데 2억 8천짜리를 제가 2억 4천에 깎았죠. 2억 8천에 나온 거를 2억 4천에 깎았고 완전 흐름한 주택 다 쓰러져 가는 주택이란 말입니다. 오래된 주택.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게 또 준주거 지역인데 이 주택이 노후된 주택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할머니가 자식이 이제 빨리 팔아갖고 뭐 상속 받으려는 욕심에 막 빨리 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요거 저는 이제 처음에 2억에 이제 이거 억수 낡은 사실 우리 겉보기로 보면 진짜 집이 쓸모없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이제 또 사무실 가가지고 나는 2억에 파는 줄 2억에 팔려고 한 건 줄 들었다고 하니까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슨 2억입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가격이 한 2억 4천에 이제 이래갖고 거래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저는 상가로 교제해갖고 월세가 120만 원 나오는 상가로 교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사다가 제가 그거를 작년에 팔면서 배를 남겼죠. 배를 뻥튀기를 했죠. 그래갖고 또 이제 뒤에 이제 또 꼬마 빌딩 하나 또 이제 투자해가지고 지금은 꼬마 빌딩이 해갖고 이게 5억짜리를 2억짜리를 처음에 2억 5천짜리 투자해갖고 돈을 벌어갖고 5억짜리를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이제 이게 한 10억 가치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 투자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쫓아다니 저도 이제 부동산 알아본다고 일산, 거제, 일강, 거제 뭐 다 갔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뭐 부동산 오라는 데는 무조건 갔죠. 부동산에서 물건 좋다고 양산, 신양산, 저기 정관에서도 진짜 아까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아까운 물건이었는데 그때 이야기 제가 많이 했죠. 그것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돈이 없는데 16억짜리를 그때 16억짜리가 월세 1,000만 원짜리 노는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 복합 상가죠. 통째로 한층 통째로 이제 파는 상가인데 16억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월세 1,000만 원 노더라고요. 월세 1,000만 원 그게 1억에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만 원. 그래가지고 야 이거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저는. 자 근데 16억이니까 내가 돈이 없는데 근데 그게 이제 대출이 12억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대출을 10억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억 맞추면 되잖아요. 4억에 이제 세금하고 이래갖고 한 5억 정도 맞춰야 되는 거죠. 4억 5천 정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집 팔고 뭐 어떻게 나는 월세로 가든지 간에 뭐 이거 무조건 다 팔고 가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1,000만 원씩 들어와 보시요. 내 이제 수입이 한 달에 그게 1년이면은 1억 2천에서 한 1억 되잖아요. 그러면 5년이면 5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10년만 걸리면 10억을 내가 버는 거예요. 앉아서. 물론 이제 생활비 들어가는 거, 내가 생활비는 그 당시는 벌었으니까 10억을 내가 앉아서 10년에 10억을 버는 거예요. 그게 갖고 있으면은. 세금 자 20%는 자 10달만 벌고 10달은 2달은 뭐 세금하고 뭐 이렇게 관리비하고 나간다 생각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야 이걸 무조건 놓치면 안 돼. 그게 계약하러 갔죠. 제가 이제 계약서 집사람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했는 걸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계속 설득했죠. 계산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갖고 계약사를 이제 앉았죠. 앉았는데, 16억짜리의 계약금을 내가 5%만 좀 걸자, 이러니까, 그 판매하는 데서, 된다, 10% 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5%만 좀 안 되나요? 5%면 해도 8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10%면 1억 6천을 계약금을 걸으라는데, 저는 8천만 원만 좀 걸고, 예, 하자 이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법인인데, 그래서, 사장님, 집사람 자꾸 불안해하고 하니까, 바토내고 헤어졌죠. 그래,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40대 되면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을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집도 좋은 집을 하나 갖고 있고, 그죠? 안정적인 직장에 이제 뭐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겠지만은, 사실 제일 어려운 분, 자영업자, 그죠? 직장에 이제, 직장인, 이제 일반 직장이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죠? 월급이 좀 적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걱정이잖아요, 그죠? 이 자녀들을 이제 키우면서, 자녀들이 이제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대학까지 졸업해도 이제 취업해야 되니까 취업할 때까지 또 뒷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취업이 안 되면 계속 살아야 돼요. 같이 또 요즘 자녀들하고 그런 세상에서 그죠? 이게 자기가 그죠? 자산이 없다, 그죠? 월 소득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눈을 빨리 떴다고 봐야 되죠. 남들보다 실행을 제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산 경남 지역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 업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내가 더 내 말을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들은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제 이게 이제 10억이잖아요, 그죠? 부동산 가치가. 근데 이걸 나 팔아갖고 지금 10억짜리 사가지고 저는 한 15억을 만드는 거죠, 이제 이게. 물론 이제 쉽지 않죠, 그게.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이거 볼 줄 알아야 되죠. 이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부동산에서 보여준다. 자기들은 다 좋다고 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또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여준다고 다 사면 안 됩니다. 그게, 뺏겨보고 한 개 사라 하잖아요. 부동산은 뺏겨보고 한 개 사라는 말이 있듯이. 근데 제가 한 5년 전에 본 상가 본 거 진짜 아까운 게 많았어요. 그때. 아파트 입구에 그때 산 거 그 있었고, 그리고 양산에도 있었고, 뭐, 김해에도 있었고, 김해도 이제 조금, 김해는 상가, 땅값이 안 오르더라고요. 이게, 새는 괜찮은데, 땅값이 안 올라서, 저는 이제 상가를 살 때도, 채도 이제 정확하게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채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있는 거, 미래에 수익이, 이제, 이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위치. 그러면 이제, 월세는 내가 생활비 쓰고, 이 집 상가의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가를 만약에 두 개를, 자녀가 두 명인분은 상가 두 개를 딱 사가지고 한 개씩 나중에, 그죠? 내가 죽을 때까지 월세로 이제 생활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 물려주면은 한 개씩, 그죠? 그러면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상가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도 이제 봐야 되겠죠. 연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주택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주택이라는 건 이제는 우리나라도, 인구가 그죠, 이제 줄어드는 시대 아닙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래서 옛날에 막 경제 성장이 막 할 때 하고, 경제 성장이 해가지고 소득이 막 계속해서 우리가 직장인들이 직장에 웬만하면 걱정 안 하고 직장을 구할 때 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앞으로 미래의 직업이라는 게 없어지고, 취업이 어려워진 시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집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주택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보고, 진짜, 상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상가도 요즘 이제, 빨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빨리 자동화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화가 되고 온라인화 되어 버리기 때문에, 지역 상가들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잘 보고 내가, 어, 계속해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상가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로 들어갔는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은 미주택자 비율이 44%란 거죠. 우리가 40대가 부모집 거주 비율이, 부모집에서 요즘은 거주하는 비율도 29% 된답니다. 이만큼 어렵다. 우리는 무조건 집을 나가게 살았는데 웬만하면은 지금 부모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29, 외벌이가 320, 340, 외벌이가 342만, 맞벌이가 훨씬 많죠. 요즘은 그죠. 맞벌이가, 우리는 외벌이가 많았죠. 우리 때는. 대한민국 40대 평균 총자산은 4억 초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절반 이상이 자산 3억 원 미만이면 절반이 그죠. 3억이면 저도 40대 초반에는 3억밖에 안 됐죠. 3억도 안 됐죠. 사실은 3억 정도 됐다고 봐야 되나? 3억 겨우 됐죠. 저도 10억 원 이상자는 CF를 거쳤다. 힘들죠. 10억이 넘는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10억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집값이 아파트값 올라갔고 사실은 뭐 서울 지역에 웬만하면 10억이니까 10억이라 하지만은 자산을 10억 이상 가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44% 정도는 무주택자며 금융자산 평균은 7천만 원, 중위값 4천만 원, 금융자산이 한 7천만 원 정도 있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대한민국 40대가 사는 법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총자산은 평균 4억 1천만 원, 중위값은 2억 5천만 원으로 금융자산은 평균 7천만 원, 평균적인 가계대출 잔액은 8천만 원 수준이었다. 대출이 보통 8천만 원. 저도 대출을 계속 안고 갔습니다. 왜냐면은 창업자금 대출이라고 이걸 좀 가장 그때만 해도 가장 이율이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업대출을 보통 우리가 3년,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그 5년 지나면 이제 다 갚고 또 대출을 받았죠. 그때는. 또 이제 돈이 필요 없어도 대출을 받았죠. 무조건. 받아놓고 이제 그거 갖고 활용을 했죠.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대출 등 주거 관련 대출 경험자들만 떼어보면 이들의 대출 잔액은 평균 9,400만원으로 이외 신용대출 등이 있는 경우 대출 잔액은 평균 5,900만원이었다.
코로나19 이후 하위소득 무주택 가구에서 대출이 부쩍 늘었다. 지금 시대에 그저 하위소득이 지금 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일을 잘못한 거죠. 그죠? 세금이 늘고 그죠? 아무리 돈을 뿌리도 이게 우리 피부에 복지로서 우리가 먹여 살 수 있다 하는데 복지로서는 전혀 우리를 먹여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경제를 사위 돈이 그저 흐르게 돈이 흘러가지고 내인데 돈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야죠. 하위 계층에. 돈을 쓰게 부자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꾸 부자들이 돈을 못 쓰게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흐르고 딱 같이 있는 거죠. 지금 부동산도 보면 딱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돈을 흐르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시장이 자유로워서 사고 팔고가 이제 쉽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올리니까 사고 팔고가 안 되잖아요. 그냥 돈이 갇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흐르면은 그게 파생돼 가지고 내인데까지 콩고물 떨어지는데 이제 콩고물 떨어지는 게 없죠. 우리한테 서민들한테는 적어지는 거죠. 그게 거주 형태를 보면 56%가 유주택자로 그래도 56%가 유주택자. 이게 40대 되면 웬만한 집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이제 빚이 있어도 집은 가지고 있는 거죠. 전세를 사는 사람이 많이 없죠. 요즘은 이들 중 82%는 자기 소유주택에 살며 나머지는 전세, 월세, 부모 집 등에 살고 있다. 유주택자 자기 소유의 집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세가 9%, 월세가 5%. 집 있는데 나무집에 전세 산다는 건가? 그죠? 나무집에 전세, 자기 집은 따로 있고, 그런 뜻인가 봐요. 그죠? 40대 나의 경제생활은, 내 집 보유율이 56%고, 내 집 보유가, 세후 및 월 소득이 468만원 정도 된답니다. 우리 때도 사실은 저는 그 당시 처음에 장사할 때 한 3, 400만원만 월 벌었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월 벌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잘 돼가지고 저는 돈을 좀, 그래서 우리가 남 밑에 일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창업을 하시죠. 창업을. 저는 이 이야기 나중에 하겠는데 창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월 지출은 343만원, 월 흑자액은 126, 그 이출이, 이게, 126만원 밖에 흑자가 없다는, 지출이 343만원이니까 저축을 126만원 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1,500만원 밖에, 1년에 1,500만원 밖에 못 모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어떻게 집을 사겠습니까? 사실. 총자산이 4억 1천만원이며, 대출은 8천만원이며, 금융자산이 7천만원, 금융투자자산이 24% 정도 된답니다. 이 금융자산이 이게 참 쉽지 않죠. 그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금융투자가, 이게, 이득을 보는 놈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 개미들은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40대 소득자의 평균 세후 소득은 월 486만원으로 세후 중위값은 400만원이었다. 본인 상태별로는 미혼일 때 342만원이고, 기혼일 때 소득이 높고, 미혼일 때보다, 이제 기혼일 때가 당연히 맞벌이니까, 맞벌이 가구가 615만원, 외벌이는 430만원보다 1.4배 소득이 많았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보다 1.4배 소득이 많았다는 거죠. 40대 소득자의 65%는 현재 소득이 생활비와 재테크 등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사실 일이 벌어가지고 그죠 재테크가 힘듭니다. 이제 지금 이제 집을 살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주식이 뛰어들고 비트코인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40대는 가장 이게 돈에 대해 민감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50대 되면 이제 자기 노후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 사람들이죠, 전부 다. 30대는 모르고 못 모르고 살아간다 하지만은 40대는 이제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기 시작하고 그죠? 이제 대학교까지 이제 50대 되면 대학교 갈 나이 된다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늦어가지고 40대 초등학생도 많죠, 그죠? 초등부터. 그래갖고 이제 이 나이대가 그죠? 가장 이제 돈을 빨리 불리고 싶은 이제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게 투자를 할 거를 엄청 쫓아다니죠. 투자를 찾고 다니죠. 우리도 40대에는 이것저것 다 해봤죠. 주식, 펀드, 그 다음에 ELS, ELF, 해볼 건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자금, 사업자, 사업 투자, 그죠? 무슨 투자 해가지고. 근데 결국엔 저는 부동산이라고 보는 겁니다. 안정적인 거는. 가장 안정적인 게 이제 첫째 순위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월 소득이 이제 넣을 수 있는 거. 내가 노후까지 이제 대비하려면 월 소득이 빨리 넣을 수 있는 거. 주식이라는 게, 저는 자꾸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을 자꾸 해라는데, 그게 자기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해라지,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업자는 자꾸 집을 사라 하는데 그 자기한테 자기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돈을 벌게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 그 매니저도 주식 매니저도 펀드 매니저 모든 이제 매니저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돈을 끌고 와서 내가 투자하는데 더 담그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내가 돈을 버니까 그렇게 생각하시 내한테 돈을 벌어주려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죠. 그래서 항상 뭔가 투자할 때는 내가 판단에 쓰고 정확할 때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출 형태는 344만 원으로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지출했다. 우리도 중고등학교 되니까 한 명에게 한 100만씩 나가더라고요. 그럼 200만 나가죠. 애 자녀한테. 그 다음 우리 생활비 한 200만, 400만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한 200만 원 하면 6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600만 원 생활비가. 그렇게 돈이 지출이 막 쉽게 나가더라. 자녀 교육비가 61만 원, 13% 이외 지출이 282만 원이었다. 적은 편입니다. 저는 그때 40대만 해도 제가 막 돈을 그렇게 아껴 쓴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아껴 쓴 적 없고 계속해서 뭐 쓰고 싶은 거 쓰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물론 비싼 건 아니지만 저렴하게 샀지만 저렴한 걸 이제 가성비 좋은 걸 샀지만은 그렇게 막 돈을 뭐 이상하게 돈이 쓸 때가 있으면은 돈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40대만 제가 하더라도 돈을 내가 여기에 뭐 써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 돈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희한하게 살면서 돈이 쓸 때가 있으면 돈이 벌린다는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갈 때가 있으면은 그 돈이 벌린다는 거. 그죠? 지금 이제 내가, 돈이 쓸 데가 없어. 돈이 안 벌리는 건 몰라도 저축과 투자한 돈은 126만원에 불과했다. 이게 126만원 거 1억 1,500만 밖에 더 됩니까? 그죠? 1년에. 이게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갖고. 이 중 예적금이 58% 정도였으며, 저축성 보험, 주식이 16%다. 주식에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거죠. 주식한 사람들은, 거의 이제 개미들은 1년 전에 처음에 조금 하다가 막 돈을 따도 결국 뒤에 가서는 잃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어, 진짜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잘하든가 안 그러면은 미래가치주를 딱 찍어갖고 10년 남겨놓는다 생각하고 이어놓던가 이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보유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주식이나 채권, 기타 금융투자상품에 더 많이 투자했다. 저도 이때는 일단 부동산 살만한 돈이 안 되니까 계속 주식, 펀드, ELS 뭐 이런 거를 계속 찾아다니죠. 막 돈을 갖고 이제 은행에 정기예금으로는 성이 안 차니까 적금 아예 안 들었고 적금은 우리가 뭐 어차피 그거 1년 동안 넣어봤자 돈이 안 된다 생각하고 정기 예금을 이제 천만 단위로 이어갖고 이제 그거 돈을 물론 이제 많진 않죠. 그지 이자가. 하지만 그거라도 일단은 이제 하면서 계속해서 투자처를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 부동산이더라고요. 제가 조사 대상 중 65%만 노후자금 마련 용도로 저축 중이며 이들 평균 저축액은 월 61만원을 조사됐다. 하위소득 가구의 경우엔 절반 정도만 평균 월 35만원 정도 저축하고 있었다. 월 은퇴 시점까지 약 평균 2억 9천만원 정도 모은다고 보고 있으며 이 2억 9천만 모아갖고 3억이면 우리가 월 3억에 3억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으면 월 30만원, 90만원 밖에 안 되죠. 그죠? 90만원. 근데 90만원이 넘습니까? 3억을 갖고 90만원 넘습니까? 3억을 투자해갖고 월 90만 원이 나오고 있는 그 투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월 90만 원이 수익이 들어오는. 그러고 이 가격은 올라야 되고 그죠? 10년에 2배 정도는 올라야 되죠. 최소 10년에 2배. 저는 5년 만에 2배 정도 오를 수 있는 그죠? 5년에 2배 정도 오를 수 있는 이런 이제 물건을 보면은 상당히 좋겠죠. 그죠? 예상하는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예적금, 퇴직연금 등의 순위다. 퇴직연금은 저는 이거는 반대합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말고 개인연금은 이거 저는 10년짜리 이거 돈을 많이 얻어도 10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 이거는 하지 마시고, 자, 연금 있으면 연금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월수익을 만들어요. 월수익을 만드는,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는 연금이 사실은 우리가 요즘은 한 130만 되는 거면 저는 이거 안 되거든요. 저는 한 60만원. 그때같이 미래 받을 때 같이 90만원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월 수익으로, 처음에는 200만원, 250만원 목표했는데 지금은 한 350을 예상하거든요.
집사람 10년치 들어갖고 30만 원 하면은 한 110만 원 되잖아요. 그죠?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네. 120만 원. 120만 원에 그죠? 이제 내가 한 200만 원, 230만 원 정도 하면은 300만 원, 350만 원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늘어나야 되죠. 그죠? 올라가야 되죠. 10년 뒤에는. 한편 이 보고서는 1972년생, 1981년생 서울 및 사대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 소득자 1000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 광역시, 그죠? 서울 및 광역시 사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시골에 사는 사람은 안 했다는 거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게 열악한, 이 부동산 가격만 계속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평균 4억인데, 40대가 평균 4억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8억, 10억, 그죠? 서울에는 20억, 이렇게 막 15억, 이렇게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4억, 평균 자산이 4억인데, 이 사람이 4억 정도 더 모았다 해서 8억밖에 더 됩니까? 평균, 그죠? 자기 자산이. 이 갖고 어디에 써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계속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안 된다. 노후가 보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조절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안정적인 게 부동산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래 가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이 과연 미래에도 영원히 안정적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